한국, 난 진짜 가기 싫어. 유럽이나 가지. 그 좁아빠진 나라에 가서 뭘 봐. 베이징 최고 부잣집 딸의 비웃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BTS랑 화장품 말고 뭐가 있냐고. 서울은 그냥 베이징 짝퉁이야. 하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이야? 한국을 비웃다가 한국 입국 후 큰 충격 먹은 중국 상류층 자녀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웨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 상하이의 부유층에 속하며 부모님은 대형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는 항상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자랐죠. 웨이, 이번에는 한국이야. 결정된 사항이니 받아들여. 왕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파리, 런던, 뉴욕. 갈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말이죠. 왜 굳이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 리민에게 속삭였더니 리민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진짜 선진국에 가길 원했어요. 한국은 그저 드라마와 아이돌, 화장품 정도나 아는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께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한국, 그냥 가까운 이웃 나라일 뿐이지. 특별할 것 없는 곳인데. 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셨죠. 화장품 몇 개 사올 수 있겠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출발 전날까지도 저는 이 여행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제 관심을 끌만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중국보다 작고 덜 발전된 나라라는 편견만 더 강해졌을 뿐이었죠. 일주일만 참으면 돼.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면 끝이야. 짐을 싸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짐 가방에는 최신 스마트폰, 고급 카메라,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옷들을 넣었어요. 적어도 SNS에 올릴 멋진 사진은 찍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행, 뭐 어쩔 수 없지.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밤 풍경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내일이면 낯선 나라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짜증이 더 컸습니다. 잠들기 전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불쌍한 웨이, 한국에 갇히게 되다니. BTS는 만날 수 있을까? 화장품 면세점은 꼭 가봐. 친구들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너면 안 가면 되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안의 작은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마지못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공항일 거라 생각했죠. 상하이 푸둥공항도 충분히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 저는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항이라기보다 미래에서 온 건축물 같았습니다. 높고 탁 트인 천장,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 저를 압도했어요. 웨이, 너도 놀랐어? 리민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놀랐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죠.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작은 로봇이 우리 앞으로 다가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의 화면에는 중국어 메뉴가 떠 있었고 길 안내부터 공항 정보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런 로봇 본 적 있어? 친구에게 물었더니 리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은 처음 보는 거였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디지털 안내판은 우리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중국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상하이보다 더 현대적인데? 리민이 말했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상하이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는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말이죠.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이런 곳이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첫 만남에서부터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돈된 도시, 곳곳에 보이는 녹지, 그리고 질서 정연한 건물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소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중국보다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리민이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청계천이었어요. 이런 곳이 도심에 있다니 신기하지 않아? 가이드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복개된 하수구였지만 복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로비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침대 옆 태블릿으로 조명, 에어컨, 커튼을 모두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자동화된 기능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런 화장실은 처음 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최신식 호텔을 많이 가봤지만 이런 수준의 스마트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곡선 형태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데 서울은 전체가 이렇게 현대적이네요. 제가 말했더니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함께 추구하죠. DDP 내부를 구경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중국보다 작고 덜 발전된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빌딩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이래서 서울을 빛의 도시라고도 부르나 봐.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닌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었구나. 편견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정표를 확인해보니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탐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궁 관람은 지루할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에도 수많은 고궁과 역사 유적지가 있으니까요. 뭐 어차피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웅장한 규모보다 그 섬세한 디테일이었어요. 화려한 단청, 어디서도 못 본 곡선미, 그리고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근정전 앞에 서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였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정교한 과학기술이 있었다고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과학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네, 한국은 과학과 예술 모두에서 독창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였어요. 김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경복궁 관람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전통 가옥마을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와 지붕과 돌담이 현대 건물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가이드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에서 전통 가옥마을은 대부분 관광지로 개발되어 원래 주민들은 떠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옥 체험관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입었지만 거울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복에서는 자연의 곡선을 본떴다고 해요. 소매와 치마의 흐름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지 않나요? 김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보았어요. 전통 의상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한옥 체험관에서는 전통차 예절도 배웠어요.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차 한 잔을 우리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의 편협한 시각이 부끄러워졌고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셋째 날, 우리 일정표에는 템플스테이 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산속에 위치한 법주사로 향했어요. 버스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그리고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겼죠. 이번 체험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두 맡기셔야 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어요. 휴대폰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요? 스마트폰은 제 생활의 일부였으니까요. SNS 확인, 사진 촬영, 친구들과 채팅, 모든 것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맡겼어요. 처음으로 디지털 기기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절에 도착하자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서 평온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간단한 승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화려한 옷들과 달리 소박하고 단정한 승복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박함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절 주변을 걷기 명상하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우리에게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작은 것들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발걸음이 느려지고 주변의 소리와 색깔, 냄새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이 작은 꽃이 피어 있네요. 스님이 길가의 작은 야생화를 가리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아름다운 옆을 지나치지만 정작 보지 못하죠.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쳐 왔을까요? 항상 목적지만 바라보며 빠르게 걸어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식사는 바로 공양이라 불리는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4개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농부의 땀과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먹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평소에 얼마나 음식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108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절을 하는 동안 점점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촛불만 켜진 법당에서 명상을 했어요. 스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 저는 스마트폰이 없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짜증을 냈을 이른 기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침 식사 후 스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돌려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바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평화로운 느낌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날 오후 우리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목적지 없이 걷다가 우연히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왔다고요? 저도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 학생이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들의 꿈, 고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피상적인 대답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제 진심 어린 대답에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물드는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 교감하고 문화를 느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세요. 헤어질 때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많은 좋은 기억이 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느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실루엣, 번화한 거리와 조용한 골목이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친구들과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한국인 친구가 생긴다는 것.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잠에 빠져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일찍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들의 빠른 걸음걸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점에 들어가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메뉴판은 한글뿐이라 주문하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몇 마디 한국어를 시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주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잘하네. 아주머니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김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작은 가게의 분위기를 느껴봤어요. 조용한 라디오 소리, 요리하는 손놀림, 들어오는 손님마다 건네는 반가운 인사.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녹지가 보였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360도 파노라마 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구경하는 시간이었기에 저는 천천히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찍는 사진은 더 이상 SNS용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었죠. 타워 아래층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했습니다. 커플들이 자물쇠에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 상품이라 생각했지만 자물쇠에 적힌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쇼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은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명 브랜드 쇼핑몰만 보려 했지만 문득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골목 안에는 개성 있는 소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서 예쁜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꽃 자수가 놓인 그 손수건은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전통 자수예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놓았죠. 그 말을 듣자 손수건의 가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한 선물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을 샀겠지만 이번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소박한 선물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녁에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은 생동감 있는 음악과 예술로 가득했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리민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도 비슷한 거리가 있지만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의성, 관객들의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홍대만의 매력이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내게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주고 있구나. 더 이상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불평과 짜증으로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변화했습니다. 웨이, 준비됐어? 리민이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로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준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가이드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걸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의 평화로운 순간, 한옥마을에서 느낀 전통의 아름다움, 아니면 한국 학생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모든 것이 특별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출국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직원들은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선물 쇼핑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거 아버지께 드릴까? 홍삼 세트를 들어보며 리민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관광객용 상품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일부로 보였어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우리는 공항 한편에 마련된 문화체험 공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 가야금 연주를 듣게 되었어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음악 참 아름답네. 리민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잠시 앉아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또 올게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열린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어요. 웨이, 뭔가 달라 보이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외모가 아닌 제 내면의 변화를 느끼신 거겠죠. 그날 밤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법주사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서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모든 기억이 소중했어요. 학교에 돌아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예전에 저였다면 피상적인 대답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짧은 일주일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류웨이의 한국 여행은 단지 일주일짜리 수학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여정이었으며 편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 깊이 있는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으로 시작했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과 애정의 감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는 예전처럼 쉽게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 나라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울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 류웨이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 고마워. 다음엔 더 깊이 만나고 싶어. 그 짧은 속삭임은 이제 막 열린 그녀의 진짜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